8월 19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아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지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귀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예,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많습니다. 주제가 많고 사실은 이제 논쟁적인 이슈들도 많아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전당대회 치르느라 각자의 영역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평가를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서 민주당에는 포함해서 정치권까지 말씀 주셔줬고요. 어떤 의미였고 어떤 것을 좀 남겨야 하는 것인지 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예. 네,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향후 과제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 나타나고 있는 선동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김민석 신임 대표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이 선동력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어렵게 치른 거예요. 아이러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른바 선동성이 강한 후보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보다 많은 표를 가져갔고, 예. 그리고 이른바 그분과 같이 하는 분이 최고위원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동의 시간은 끝이 났다. 그래서 당을 추스리고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국민 하나하나를 설득해서 지지율을 차근차근 모래성이 아닌 예. 제대로 주춧돌 올리듯이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선동성의 부족 그리고 탁월한 내공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회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 또 장점이 있나요? 네. 예.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리를 잘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무너진 당을 무너진 정치를 주춧돌 하나하나부터 예. 벽돌 하나하나부터 다시 쌓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동성의 부족이 선동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우리 최하연 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의미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의미요. 의미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은 많은 언론이 같은 내용을 쓴 것 같지만 이제 역시 결정을 최종적으로 지은 곳은 호남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승부처는 호남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선거였던 것 같고, 예. 네, 호남에서는 이제 호남 정치하고 이제 중앙 정치하고의 연결고리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이어갈 거냐가 아마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의 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호남이 민주당의 제일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예. 이제 호남 정치인들이 민주당 안에서 갖고 있는 이를테면 힘이나 실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호남이 갖고 있는 것들이나 예. 이런 것들의 비대칭과 불균형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있고 나면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전부 다 1인 1표로 치러진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1인 1표라는 형태에서 그러니까 1인 1표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조금 뒤로 제쳐놓고 이런 형태의 선거를 했을 때 당원 표심을 확인해 본 건 처음이죠. 이렇게 큰 모수에서. 예. 그 결과값들에 대한 좀 해석을 이제 각자 좀 잘 하면 좋은 선거인 것 같아요. 네. 좀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핵심 지지층이나 당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이 지역으로는 호남, 그리고 이전 전당대회 보면 대의원들이 1대 많게는 60 1대 20 이랬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1대1 구도로, 그러니까 모든 당원에게 1대1로 주어졌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1대1 그리고 결론적으로 30%를 차지했던 여론조사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거를 단순히 1대1이라고 볼 수도 단순히 두 개를 대칭으로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변화의 흐름으로는 보입니다. 최하연 반장이 얘기했던 이것에 대한 해석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변화 안에서.
네, 뭐 1인 1표제는 뭐 대세죠. 예. 뭐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대의원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 기존의 대의원이 대의한 대의원이 아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꼽았던 대의원이잖아요. 그 대의원은 없어지는 게 맞고요. 다만 저는 새로운 형태의 당원들이 뽑는 대의원 제도 또는 뭐 과거 어떤 공산당 같은 열성자 당원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무슨 핵심 당원도 있고요. 지금처럼 당원을 한 층위로만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당원의 성장도 필요하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돈만 내는 당원이 있고 교육받는 당원이 있고 훈련된 당원이 있고 엘리트로 올라갈 당원이 있고 층계 올라가는 예. 그런 당원들 간에도 층위를 둬야지만 정당이 정치 결사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정치 엘리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치인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단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 대한민국 선거 국민 모두가 다 1인 1표 찍는데 네. 다 평등한데 왜 당원은 층위를 두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당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가입하는 곳이고요. 네.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한국은 속지주의 아닙니까? 랜드에 올라 있는 사람은 다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가입하는 당원은 층위를 두고 그 의지의 강도에 따라서 정치적 훈련과 교육 선택까지도 차이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낭만초이님이 JYP의 정치평론은 항상 정확했다. 최민희 1등 계속한다더니 진짜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또 해주셨고요. 자연스럽게 이 정청래 후보와 이 최고위원들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방금 1인 1표의 영향도 있었고요. 여론조사의 영향도 있었고 예상을 뭐 다른 평론가들은 친명이 3위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어쨌거나 친청계 3명이 모두 입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정청래는 어쨌거나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팀 정청래, 그러니까 정청래를 앞세운 의견 그룹은 그만큼의 힘을 확인했다. 그래서 당내 개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게 재편이 될지 아니면 형성을 하게 될지 뭐 아니면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민석 대표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통합행보를 가지면서 그것은 좀 무화가 될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천권을 김민석 대표가 뭘 쥐고 있습니까? 당의 공천권은 당원들한테 있지.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예. 김민석 대표가 추스려야 됩니다. 제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네네네. 예. 그 역대 당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김민석 대표가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제도와 당원들 사이에 공천권을 줘야 됩니다. 예. 그게 자신 없으면 차라리 국민한테 주세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대중정당주의자로서 당원 정당 중심 이론을 저희가 꾸준히 공부됐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 한국 사회에 이건 불가능해요. 포기하고 이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정당은 좌우 극단의 정치로 행태적으로 흘러가지고 이 국민들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는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오픈 프라이머리 가는 게 지금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오픈 프라이머리는 지금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누구든 참여해서 네네네. 후보가도 될 수 있고 후보부터 국민들이 뽑을 수 있고 그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떤가요? 그 실제로 지금 친청 3명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죠. 지금은 의원이죠.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여론조사로 1, 2, 3위 모두 친청계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실제로 개파 형성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언론 보도가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내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가 그 만약에 어떤 개파의 구심점이 된다면 그 방식은 과거의 개파와는 다른 개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파라 하면 우리가 보통 개파의 구심점이 되는 정치인이 하나가 있고 개파 모임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뭐 연구 모임도 하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막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뭐 공동의 전략도 짜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부터 이 팀 정청래가 전략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캠프를 차려놓고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캠프도 일단 없었고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정서와
그다음에 당원 지지층을 공유하고 뭐 아주 뭐 이제 유연화돼 있는 전략을 공유하긴 했겠으나 예.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개파처럼 막 하나의 캠프 안에서 모든 게 가동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예. 취재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훨씬 좀 연성화돼 있는 그룹 같다는, 텔레그램에 모여 있는 정도의 그룹 같다는 인상을 줄 때도 많았는데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의원들이 아니고 지지층,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지했었던 지지층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계속 민주당에 남게 되는 거냐,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46%를 득표한, 최종적으로 46%를 득표한 정청래를 향했던 표가 앞으로는 그럼 어디로 향할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오히려 지지층에 더 주목해야 한다. 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청계라고 불리는 그 세 분의 최고위원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대표가 가는 앞길을 하나하나 더 껌껌이 막으면서 막 다 흔들어 될 거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네요. 그렇다고 예. 결사옹이할 거냐, 그러지도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정쩡한 현상 상태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굴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그건 좀 근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다 예상이 좀 잘 어려우신 분들이요. 이런 부분 좀 유노멀이기도 하네요. 예. 정말 예. 잘 분석하셨고요. 예. 일단 최고위원이 과연 왕관일까 독배일까 다음 총선에 예.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의원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3명을 확 드러났잖아요. 최고원 됐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왕관일까 독배일까, 여기에 저는 민주당의 앞으로 앞날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예. 즉 이분들의 자리가 독배가 된다면은 이거는 과거 국민의힘 계열 내에서 친박 친이 싸우듯이 공천권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팀은 4인방이에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미키루크. 미키까지 이제 들어가게 왜냐면 되네요. 이제 언론에 이름 예, 이름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예. 이제 모든 곳에서 그냥 다 얘기하게 이미 되죠. 4인방 체제예요. 4인 예. 체제예요. 금방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공동의 캠프도 없고 공동의 전략도 없다. 근데 조직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조율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여론조사도 이성윤 후보가 이렇게 1등으로 나왔던 이유는 이성윤 구하기 전략이 통한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여론조사 오다까지 내릴 수 있는 조직적 조율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네 명 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전략 면에서는 계속 인정할 만하다라고 전당대회 기간 내내 박진영 평론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4인방 중에 한 사람인 김어준 공장장이 어제 얘기한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용 후보가 친명을 내세우고 나와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 자 이걸 잘 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박이죠. 예. 쉽게 말하면 이거 하잖아요. 예. 이제 친명하지 마라 국회의원들 보고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정권 초기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멘트입니다. 위험한 멘트인데 이 멘트를 반대편 친명에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예. 독배냐 왕관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왕관을 왕관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을 다 다음 총선에서 퇴출시켜야 돼. 이렇게 나가는 순간 당은 친이 친박 싸움 수준으로 해서 거의 당내 야당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권 초기임에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겠는데, 하나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영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경정 독살설을 퍼뜨린 사람들이 이인자의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인자를 숙청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뭐냐면은 나머지 노론들은 다 데리고 같이 써요. 탕평책을 씁니다. 그랬나요? 그게 탕평이군요. 네, 그게 탕평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삼국지에 조조하고 원소가 이제 관도 대전을 합니다. 관도 대전을 하고 조조가 이겼어요. 그래서 원소 캠프에 가 보니까 조조 부하인데 원소한테 아부 편지 보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야. 예전 같으면 다 그게 이제 그래, 예전 같으면 다 죽이잖아. 그렇죠. 조조가 그 편지를 불태웁니다.
조조가 그런 면모가 있었나요? 조조가 불태우면서 삼국지를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나도 원소가 무서워서 항복할 뻔했는데 예. 이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대세론자들은 내가 힘 있으면 나한테 붙는다. 그렇게 해서 또 자기 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예. 극소수의 기회주의 지도자는 박멸해야 되지만은 예. 대다수는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친명들도 다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회주의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고요. 예. 내 마음속에 원칙론이 50% 있으면 기회주의도 50%도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 계보를 향해서 다 죽이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번에 정청래 후보 측은 엄청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처럼 무장된 당원 지지자가 45% 6% 생겼다는 것은 정권의 엄청난 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적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 이것이 위기 국면이라고 또 보시는군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죠. 예, 말씀 좀 보태서 해주실까요? 예. 엄청난 위기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이번에 전당대회 중에 포함돼 있었던 30%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전에 권역별 순회 경선이 나올 때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제 민주당 분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민석 과반 그렇죠. 호남은 뭐 예. 이렇게 이길 거고 예. 김민석 대표 이길 거고 뭐 최고위원, 그 전에는 좀 예. 비등할 것 같고 그렇죠. 뭐 그 약간 이제 정도에서는 좀 예측이 계속 엇나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틀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번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받은 게 50%가 넘고 그렇죠. 50점 몇 %가 된 거죠.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이성윤 후보가 1등을 했고 그렇죠. 네, 김용 후보는 15%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루어진 시기,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이제 14일 전후, 14일, 네, 15일 전후인데 예. 이때가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지던 때예요. 아, 또 그랬네요. 네. 이게 우연찮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겹쳤네요. 제가 예. 몇 번 해석을 했잖아요. 예. 민주당 지지자 중에 반명이 생긴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부동산 여론하고 세금 여론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최민희 같은 분이 주장하시는 이야기는 또 안 맞아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부동산 정책 더 강화해야 되고 세금 정책 더 세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호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최민희 그 지지층이 빠졌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최민희 이제 위원이죠. 최민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KBS에 나와서 실제로 세제 개편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죠. 예. 그분은 쉽게 말하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진보 개혁 노선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실제 지지층들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근데 어제 최민희 최고위원의 그 라디오에서 한 세제 얘기를 이제 풀텍스트를 다 보면은 뭐 사실 어저께 제가 취재를 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 최민희 의원 취재가 쉽지 않네. 근데 하여간 그 풀텍스트를 보면은 이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지지하는 거라기보다 나는 반명 분열주의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정부안에 찬성하는 사람이야. 정부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너네가 반명이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 내용을 하나도 언급하신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직접 얘기할 때도 예. 나는 세제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여서 전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건데 근데 이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은 정치에 있는 거지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에 있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네, 좀 정확하게 보세요. 예. 아니, 저는 직접 들었는데 사실은 여러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은 그 목소리나 뉘앙스에서는 그런 뉘앙스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다 한 번도 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전에도. 그럼 민주당의 정책적 입장에서 대통령과 다르지만 진정한 소신 있는 사람은 진성준 하나뿐이란 말인가요? 아니 예를 들면 그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정무실장을 했던 김영환 의원이 재경위 소속이고 재경위에서 또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세제 의원총회에서도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가장 열렬히 찬성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거든요. 네, 의원총회에서 원래 또 세제에 대해서는 좀 세제 원론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농담처럼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김영환 의원은 나 말고 누가 진명이냐 봐라. 근데 이게 세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걸 집권 여당이 받쳐준다고는 것이 친명이라고 한다면 나도 친명인데 나한테 반명 분열주의라고 했잖아 니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냥 갈래를 쫙 나눠놓고 줄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들여다봐야겠네요. 자꾸 뭔가 어떤 김민석 대표랑 이 사람이 다른 의견을 해. 그러니까 개파가 충돌해. 이 그게 아니고 김영환 의원은 뭐 인재입니다. 뭐 저는 인재라고 인정을 하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환 의원한테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지금은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한 이야기는 예.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민 여론조사 얘기의 연장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긴장하라는 경고장이 조금 걱정스럽게 들었던 많은 의원들이 걱정스럽게 들었고 저도 걱정스럽게 들었던 것은 이 말이 향하는 사람이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보인다. 저도 똑같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진보 개혁 노선에서 빠진 게 아니라 중도층에서 빠졌잖아요 지지율이. 그리고 중도층은 부동산과 증세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진보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빠졌다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지지층이 어디서 빠졌냐에 대한 논쟁이 왜 지방선거 직후에도 한 번 그렇죠. 있었고 지금 또 있잖아요. 약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좀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코어 지지층이 빠진 거냐, 코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중산층이 빠진 거냐. 근데 지금은 조금 속도나 폭을 봤을 때는 집토끼도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같이 시기가 빠지기 시작했다. 온 건 맞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졌다. 이런. 집토끼가 정책 비전에 의해서 정책 노선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고 반명 선동에 의해서 빠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전당대회 과정을 감정적인 거치면서 이제 부분들.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선동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시니까 선동은 부족했으나 당대표가 되어서 오히려 선동 정치를 없애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김민석 대표 얘기하셨는데 잘하셔야 돼. 제 또래들이나 위에 약간 위세대들 밥 먹잖아요. 전부 다 얘기. 이재명 대통령 왜 김민석 밀어? 이거거든. 그럼 뭐 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문제에서 진보 개혁이 어떻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습니다.